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주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이오 주식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좀 그 변동성을 좀 헬릭스미스라든지 여기서 변동성을 되게 크게 겪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좀 모래성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확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이미 20년이 넘는 어느 정도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시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자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소재영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포터 소재현입니다. 예, 그 소재영 기자가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셔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소재영 기자가 약간 그 순간순간의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해서 우리 방송에서 빛내주셨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그 20년 넘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네. 초기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좀 어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산업은 좀 어떤 형태로 좀 태동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왔는지 네. 부분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도에 우리가 가트 아마 FTA의 전신이죠. 가트에 예. 들어가면서 물질 특허를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물질 특허를 아예 인정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좀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1987년 전까지는 물질 특허를 아예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약을 갖다 베껴서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에 특허를 내면 물질 특허 부분은 다 빼버리고 공정 특허만 인정을 해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정을 살짝 바꿔서 똑같은 약을 만들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을 만들어야만 되니까 예.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87년도부터고요. 그래서 87년부터 10년 동안 일을 해서 1997년도에 1차 라이선스 아웃 이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 웨이브죠, 웨이브. 그때가 저희 유공, 지금의 SK 바이오팜, 예. 그리고 LG, 그리고 유한양행 등이 1차 라이선스 아웃의 주역이었죠. 그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LG에서는 이제 팩티브 몇 가지가 있고 예. 유한양행은 지금은 잊혀졌지만 YH1885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공은 지금 개발해서 FDA 허가를 받고 있는 약물의 전신 약물들이 이제 얀센에 아주 좋은 가격에 라이선스 아웃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옛날에 했던 물질을 지금까지 할 정도로 네. 이렇게 바이오의 어떤 사이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죠. 근데 왜 아까 예. 저는 단어가 좀 귀에 들어왔는데 왜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3, 4년 사이에 그 약물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우리는 많이 이제 본 것 같은데 그 계약이 장면은? 철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때 저희는 그 제약업계에 계신 분들, 유한, LG, 현재 이제 SK 바이오팜들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희가 배우는 사이에 이제 바이오 붐이 99년 말 2000년대 초에 뭐 엄청나게 불었죠. 예. IT 버블 때랑 좀 비슷한 네, 시점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어떤 테마로 많이 얘기가 돌았어요? 2000년도에는 아무래도 뭐 그 지금의 마크로젠이 예. 그 2000년대 초반에 IPO가 되면서 1조 이상 27일인가 연속 상한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엄청난 붐이었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창업 열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1조면은 정말 지금 돈으로 그쵸.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의 뭐. 돈이고 그때가 이제 코스닥 4천의 주역들인가 네,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이후에 그 1차 라이센스 아웃의 효과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파동이라고 부르는 게 약간 버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버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를 고치고 나면은 제가 죽을 때는 또 죽지만 또 그 응집돼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그렇죠. 특정한 곳에 좀 이렇게 응축돼서 남으면서 좀 쌓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좀 많이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나요? 우선 그 LG, 유한양행, 지금의 SK 바이오팜 초기 멤버들이 그 후에 2000년대 초 중반에 대부분 회사를 나옵니다. 그 주역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그 2세대 바이오 벤처에
그 뿌리가 되고 있고요.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인력 양성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는 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빅파마들이 어떤 약물들을 끝까지 개발하는구나, 어떤 약물들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그 빅파마들의 니즈에 대한 어떤 파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일종의 수요자들에 대한 경험을 좀 쌓게 네, 된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회사들이 지금도 굉장히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또 다른 뿌리가 됐다는 그런 회사들인 것 같은데 네, 그 회사들은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있고요. 예. 유한양행에 있다가 그 시점에 나온 분들 중에 지금 벤처 캐피탈에서 아주 유명한 황만순 상무님도 계시고 그 업계에 있던 분들이 지금 제약업계뿐만 아니고 뭐 투자업계 이런 쪽으로 나가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시기 예, 이제 뭐 99년부터 2000년대 초반 네, 이때는 또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국산 신약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등장했던 시즌이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도 약간 그런 이제 자체 개발하는 네. 이런 뭐 분위기가 조금 있기는 했었나 보네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약을 개발하는 그룹과 예. 그 다음에 제네릭을 개발하는 그룹이 조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개발하던 그룹 선두주자는 지금의 이제 한미. 그래서 실제 원재료까지 만드는 그 원료 의약품까지 직접 만드는 그룹이 이제 한미였고 예. 신약까지 개발하려고 했던 데가 이제 SK 케미칼을 비롯해서 LG 유한양행이었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은 LG 유한양행은 아직도 신약 쪽에 좀 강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한미는 제네릭을 하면서 좀 자본력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까지 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이 특징이라 그럴까? 네. 해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특징이라 그러는 게 뭐 과거의 특징에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특징하고 뭐 글로벌 다른 회사 다른 나라들의 어떤 특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또 우선 한국 바이오 산업의 특징은 저희가 2000년도 이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라이선스 아웃을 글로벌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그래요? 나라가 사실 거의 없어요. 자, 보면 이제 OECD 뭐 선진 몇 개국을 제외하면 예.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 과거 20년 사이에 연구를 꾸준하게 해서 그다음에 라이선스 아웃을 계속 만들어냈던 나라가 한국 말고는 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인도가 잠깐 이제 액티브하게 그 혁신 신약을 라이선스 아웃을 잠깐 했다가 지금 좀 꺼진 상태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이태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 예. 지금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태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내부에서는 막 들락날락하지만 예, 예.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과거 20년 사이에 이 정도 역량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됩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럼 그 물질들이 실제로 가서 약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한미계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 예,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 아웃된 게 임상 2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해 제약에서 라이선스 아웃된 것도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한 것도 이제 글로벌에 임상 2상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IPO 돼서 이렇게 큰 시총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제약회사들 예. 중에서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시장에서 핫한 회사들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그 바이오 산업의 어떤 단계라는 게 있고 거기에 특화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진짜 뭐 삼상에서 대박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중간 과정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서 그렇죠. 프로젝트를 넘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그렇죠. 측면이 예, 좀 분명히 맞습니다. 좀 있어 예. 보이네요. 저는 이제 약간 궁금한 게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연구 개발을 해오면서 라이센스 아웃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외국에서 약간 주목하는 그런 치료 타겟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네, 이게 전 글로벌 이 제약 산업의 추세를 보면 예. 1970년대 최첨단 의약품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지금은 항생제. 아무도 첨단 의약품으로 생각을 안 하지만 예. 그 다음 나온 게 고지혈증 치료제,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그 후에가
이제 항암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항암제가 첨단이라 그러지만 예.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항암제 하면 머리 빠진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완전히 붐이 있었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큰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게 표적 항암제 및 면역 항암제 그리고 염증 치료제, 자가 면역 치료제 이쪽 편이 큰 줄기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용어들이 조금 익숙한 거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하는 게 정말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하고 있는 물질들이 좀 맞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꾸준하게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은 의대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뭔가 네. 국가적인 특징이 좀 있나요?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하게 이제 기초 연구를 지원을 했던 게 가장 큰 그 뭐 바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정부 연구비가 비효율적이라 그러는데 예. 그거는 이제 몇 년을 놓고 보면 비효율적이지만 한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그 투자가 비효율적인 투자가 없으면은 지금 예. 같은 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한 정부, 그다음에 제약회사들이 끈질기게 신약을 물고 늘어진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스닥이 뭐 투기적이다 그러지만 예. 코스닥이 없었으면 국내 바이오벤처 제약 바이오의 성장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금의 회수 역할을 꾸준하게 해줬기 때문에 예.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누가 초기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투자를 회수해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고 이게 회수라는 거는 또 다른 투자자가 그거를 사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금이 어떤 순환됨으로써 어떤 신생업체도 돈을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 좀 더 큰 회사는 좀 더 큰 돈을 뭐 IPO가 됐든 아니면 M&A가 됐든 뭐 이런 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 자금을 순환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IPO를 해서 내가 돈을 네. 그냥 다 빼가겠다 뭐 이런 엑스트라겠다. 뭐 개념은 먹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죠. 예. 예. 그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오 산업이 어느 정도 그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는 거는 좀 감이 좀 온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 같으세요? 네. 최근 2, 3년 이제 제가 이제 브릿지 바이오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그 뚜렷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 바이오 벤처들이 지금 이제 그 국내 제약회사들 예. 중에서 미국에 IND를 하고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바이오 벤처들이 미국에서 임상하거나 하겠다고 하는 움직임들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약 산업이 튼튼하게 받쳐져 있고 예. 좀 패기 있는 바이오 산업들이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면 아주 좋은 조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희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이게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시야도 넓으신 분이 직접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지금 그 브리지바이오는 어떤 일을 하세요? 뭐 약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뭐 아까 개발 뭐 관련한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네. 브리지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네. 수많은 바이오 산업의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님이 왜 그걸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우선 이제 브릿지 바이오는 회사 설립할 때 모토를 세 개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Finding Innovation Locally. Finding Innovation Locally. 그러니까 근처에서 혁신을 찾고 그다음에 Financing Regionally.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우리가 미국 글로벌 투자가 그렇지만 사실 투자가들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또 기업 뭐 운영하는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 투자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험한 모습 많이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Developing Globally.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혁신 신약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은 한국에서 찾고 그다음에 국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예. 개발은 글로벌하게 한다. 요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 궁금해요. 왜 네. 이거를 국내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거며 네. 왜 국내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개발하는 건 아까 설명해 주신 네. 내용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앞에 두 단계 왜 또 네. 로컬을 강조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업계에 이제 25년 있으니까 국내 이 초기 단계 그 연구 역량, 신약
발굴 역량이 커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발전돼서 신약 후보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약물들이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개발을 못하고 쏟기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옆에서 목도를 해보니까 이게 신약 후보 물질들은 조금 있다.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들을 저희가 미국까지 가서 투자를 받는 부분은 어려운데 예. 한국에서 2015년 이후에 바이오텍 투자는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투자 받을 수 있는 돈은 많다. 그래서 혁신은 한국에서 찾을 게 있다. 물론 혁신을 찾아도 없으면 못 찾죠. 예. 근데 주변에 숨어 있는 혁신들은 상당히 많다는 게 제 이제 관찰이고, 과거 4년 동안 저희가 한국에서 아이템을 3개를 발굴해서 예. 하나는 2개는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올해 말에 미국의 IND를 또 내거든요. 3개를 4년 동안에 발굴했으니까 꽤 있는 편이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네. 하셨어요. 네. 그거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더 개입을 하시고 네. 키우셨는지. 저희가 이번 7월 18일 날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임상 1상을 하고 있던 예.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BBT-877이라는 약물이 독일의 베링게 인게라임에 예. 총 기술 이전료 11억 유로, 그게 이제 한국 돈으로 바꾸면 1조 5천억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프런트하고 단기 마일스톤은 6개월 내에 받는 걸 의미하는데 예. 합쳐서 4,500만 유로 하면 한 600억 정도. 그렇게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 되어서 이제 1조 원대고요. 이 약물은 한국의 다른 바이오벤처인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예. 이미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 크기로 치면 브릿지보다 크죠. 예. 그 회사가 2017년도에 브릿지 바이오의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저희가 라이선스 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고캠에서 사서 그렇죠. 임상을 돌렸더니 그 베링거햄이 1조를 사가겠다. 네네. 그래서 레고캠 좀 배 아프겠는데? 예.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2015년도에 브릿지를 설립하고 2016년도 열심히 이제 회사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예. 연말 되면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업계 선배이신 레고캠의 김용주 박사님, 이분은 LG에서부터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랑 연말 이제 여러 가지 소회도 좀 나눌 겸해서 그야말로 2016년 12월 30날 예. 이제 국밥을 먹습니다. 국밥을 먹다가 레고캠이 이제 ADC라는 쪽으로 이제 항체 그 약물 중합체라는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발굴은 다 해놨는데 개발할 여력이 조금 딸린다. 근데 마침 저희는 개발만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한번 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2017년 5월 30일 날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캠 입장에서는 다른 키울 자식들이 많으니까 약간 이제 배고픈 자식을 저희한테 보낸 거고, 저희는 그 배고픈 아이를 잘 키워서 2년 2개월 만에 이제 빅딜을 하나 한 거죠. 국밥 테이블에서 1조짜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국밥값 정도 내고 갖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업프런트 20억을 주고 가져왔으니 굉장히 큰 뭐 장안의 화제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약물을 잘 개발하면 2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선 거죠. 물론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뭐 다행히도 이제 맞았죠. 이게 막판에 이런 질문 드리면 안 되는데 원래 미리 했어야 되는 질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만 들어보면은 뭔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구분법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좀 나쁜 현상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은, 하나는 절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 파이프라인이 하나니까. 네. 이걸 인정하는 순간 회사의 어떤 존립 목적이 흔들리니까 자꾸 이제 다른 핑계를 댄다거나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뭔가 이게 삼상에 대한 그 과도한 추진력, 이게 펀딩을 계속 받고 자금을 돌리려면은 뭔가 성과를 계속 당장 보여줘야 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로 너무 이렇게 상수를 높이는 데 좀 집중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그리고 이 바이오 산업을 볼 때, 바이오 기업을 볼 때 이런 건 좀 눈여겨서 보면은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바이오 산업은 철저하게 확률 게임입니다. 임상 3상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한 60%, 4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임상 1상을 진입을 하면 FDA 허가를 받을 확률이 10%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늘 이제 데이터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단 말은 저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상에 들어가도 3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고 3상에서 FDA 자료를 내도 또 딱지를 먹을 확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데이터 앞에서 이거 확실하다는 말보다는 이 데이터로 볼 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텍 산업은 결국은 자본시장이라고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서 성장을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들한테 내가 어떤 밸류를 제공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환자들에 집중을 해야지 이 산업도 크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크게 되는데 환자를 환자에서 눈을 떼고 자본시장에 집중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환자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예.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소기자의 구분법 아니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질문 좀 예, 하나 질문하세요. 네. 예.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네.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이러기 네.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이제 우리 로컬에서 이제 네. 자꾸 이제 스킨십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혹시 우리나라 기업 바이오 기업들 또는 음. 이제 뭐 제약 기업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실 말씀 내지는 네. 뭐 아니면 우리랑 앞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네. 부분들이 조금 있으시면 네, 우선은 그 국내 제약 시장 자체는 전 세계 제약 시장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가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5% 시장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빨리 좀 나가는 게 나가서 우리가 실력 없다는 것도 확인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 오기도 발동할 수 있으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단점이 회사마다 있습니다. 저희는 발굴을 못하고 개발만 하는 그러니까 개발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고 저희는 발굴을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발굴을 안 하는. 네,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찾아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하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글로벌하게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국내 바이오텍 회사들한테 저희가 하던 거를 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에 서로 오픈돼서 좀 같이 일을 하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발제형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그렇게까지 잘한다는 느낌을 사실 방송 전까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잘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도 잘 몰랐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뭐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또 저러고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성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걸 지표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를 말씀을 들었던 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이게 하고 계신 분야가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무에서 최종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세분화되면서 발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개발을 잘하시는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정말 이제 글로벌 탑 티어들과 동등한 손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 차곡차곡 성장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해왔다는 거. 그런 점들이 오늘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